안녕하세요. 멘탈과 지갑입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건 멘탈과 지갑이죠.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여러분은 배달 앱에 얼마를 쓰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실 겁니다. 커피 한 잔 값, 담배 한 갑 값처럼 워낙 자연스럽게 결제가 되니까요. 치킨 한 마리, 국밥 한 그릇, 피자 한 판.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달이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면 그때서야 깜짝 놀라게 되죠. 배달앱 결제 내용만 모아보면 월세 한 달치와 맞먹는 금액이 나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달앱이 왜 무섭냐고요? 2,000원짜리 배달비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지갑이 열리는 구조, 그 시스템 자체에 있습니다. 첫 번째,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먹기 힘든 시대, 런치플레이션의 현실.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봐야 합니다. 직장인 점심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비싸졌다 느끼는 게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보면 실제로 충격적입니다. 지난 5년간 외식 물가는 평균 25% 상승했습니다. 김밥 한 줄은 38% 올랐고 짜장면 한 그릇은 3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점심 평균 지출은 현재 9,500원입니다. 2017년에는 6,000원이었는데 불과 7에서 8년 사이에 58%가 급증한 거예요.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도심 오피스 밀집 지역은 이미 한 끼에 13,000원에서 15,000원대가 기본이 됐습니다. 10,000원 한 장 들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 손에 뭐가 남냐고요? 거스름돈 몇백 원. 그것도 안 남는 날이 많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점심 물가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탈출구가 뭐냐면 바로 배달 앱입니다. 더 이상 밖에 나가서 비싼 밥 사 먹기 싫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주문해서 먹자. 그 심리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 탈출구가 또 다른 함정이라는 데 있어요. 두 번째, 한국인은 배달앱에 한 달에 얼마를 쓸까? 지금부터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인 1인당 배달앱 월 평균 결제액은 약 97,000원입니다.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6만 원입니다.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배달앱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숫자가 특히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적게 쓰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평균이 10만 원에 가깝다는 건 많이 쓰는 사람들은 월 20만 원, 3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결제 금액과 횟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30대입니다. 월 10만 원 이상을 쓰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용자 수 자체는 40대가 가장 많지만 실제로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건 30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30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고 결혼이나 육아 혹은 1인 가구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세대예요. 요리할 시간도 밖에 나가서 먹을 여유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앱이 자연스러운 생활 인프라가 된 거죠. 배달앱이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린 세대가 바로 지금의 30대입니다. 20대는 또 다릅니다. 결제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문 횟수는 월 4.4회로 가장 빈번합니다. 한 번에 쓰는 돈은 적어도 가장 자주 주문하는 세대가 20대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 횟수는 유지되면서 금액만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배달앱 습관이 고착화되는 거죠. 한편 시장 전체로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배달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26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6%예요. 처음으로 배달 시장이 줄어든 겁니다. 왜냐고요? 고물가와 배달비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배달비 포함하면 너무 비싸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성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줄고 있다는 건 배달앱 플랫폼들이 더 치열하게 우리를 붙잡으려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배달비 뒤에 숨은 진짜 비용. 눈먼 돈의 실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앱이 어떻게 우리 지갑을 터는지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달앱에 비용하면 가장 먼저 배달비를 떠올립니다. 3,000원, 많으면 5,000원. 아, 이 정도는 편의 비용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첫 번째 한정입니다. 배달비의 평균은 약 3,2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배달비 외에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더 많아요. 첫 번째, 플랫폼 수수료의 전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달앱 플랫폼은 음식점 사장님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도 따로 받죠. 음식점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그냥 자기 마진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음식값에 녹여서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직접 가서 먹으면 8,000원 하는 음식이 배달앱에서는 9,500원,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평균적으로 방문 식사보다 10%에서 15%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비를 따로 내기도 전에 이미 음식값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피크타임 할증입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주문이 몰리면 배달앱은 할증 배달비를 붙입니다. 가뜩이나 비싼 배달비가 피크 시간대에는 1,000원, 2,000원씩 더 올라가죠. 배고픈데 빨리 먹고 싶은 그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 요금 구조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함정이 최소 주문 금액입니다. 배달앱에서 주문을 하려면 대부분 최소 주문 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15,000원, 17,000원. 어떤 곳은 20,000원이 기본이에요. 혼자 먹을 한 끼를 시키려는데 15,000원 이상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사이드 메뉴, 음료, 추가 반찬을 주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나가는 돈이 월 평균 20,000원에서 40,000원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무려 82.8%가 이런 경험을 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사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20,000원이면 1년에 240,000원입니다. 40,000원이면 480,000원이에요. 이 돈이 순수하게 최소 주문 금액 맞추기 위한 낭비 비용입니다. 이걸 다 합산해 보겠습니다. 음식값 10에서 15% 할증, 배달비 3,200원, 피크타임 할증, 최소 주문 금액 초과 지출까지. 배달앱으로 한 끼 먹는 실제 비용은 같은 음식을 직접 가서 먹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30%, 많게는 50% 이상 더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시키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설명할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알고리즘과 심리의 함정.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비용 문제만이라면 우리는 진작 배달앱을 끊었을 겁니다. 문제는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리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배달앱을 열면 어떤 음식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대부분은 상단에 노출된 음식점들을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배달앱 플랫폼의 노출 알고리즘은 주문 빈도, 리뷰 수, 평점, 배달 시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집행한 업체는 더 상단에 노출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점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플랫폼이 소비자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게 의사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자주 다루는 개념인데요. 사람이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판단을 내리고 나면 저녁이 됐을 때 뇌는 지쳐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배달앱을 열면 뭐가 일어나느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익숙한 것, 쉽게 클릭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 노리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배달앱 메뉴 탐색과 리뷰 확인 같은 과정에 우리가 쓰는 시간이 한 달에 약 7시간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7시간이면 직장에서 거의 하루치 근무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심리적 에너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배달앱의 마케팅 전략이 더해집니다. 배달의 민족은 한 그릇 무료 배달이라는 개념으로 소량 주문 카테고리를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저렴한 배달비 포지셔닝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죠.
플랫폼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단 우리를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오면 위에서 설명한 알고리즘과 최소 주문 금액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앱은 단순히 음식 배달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적 취약점을 정밀하게 겨냥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피곤한 저녁, 배가 고플 때, 비 오는 날, 비차는 날, 그때마다 딱 나타나서 우리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죠. 5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현실적인 대안들. 이 판만 하고 끝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은 생존 전략 채널이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구독형 도시락 서비스입니다. 최근 도시락 구독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런치랩이라는 서비스는 한 끼에 8,800원이고 룸서비스 딜리버리는 정기 구독 시 9,500원의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먹은 뒤 잔반까지 수거해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회 점심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구독형 도시락을 이용하면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반면 배달앱으로 점심을 해결하면 월 20만 원에서 36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냐고요?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72만 원에서 216만 원이에요. 이게 단순히 편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에 따라 실제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 대안, 편의점 예약 도시락 시스템입니다. 이건 대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퍼진 생존법인데 직장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됩니다. 편의점 예약 도시락은 5,000원 안팎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S2부의 예약 도시락 매출은 전년 대비 56.6% 증가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전날 예약해두면 다음날 픽업만 하면 됩니다. 배달비 없고 최소 주문 금액 없고 알고리즘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대안, 직접 조리와 밀키트 활용입니다. 배달앱을 삭제하고 직접 조리로 전환하거나 밀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배달 포장 용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만든다는 심리적 통제감을 회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요리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무조건 직접 해먹어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배달앱을 완전히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6번째, 실행 방안.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3개월 배달앱 결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카드사 앱이나 뱅킹 앱에 들어가서 배달앱 결제만 필터링해보세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각각 얼마씩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 요법입니다. 보지 않으면 모르고 모르면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 월말에 소액 지출 전수조사를 하세요. 배달앱만이 아닙니다. 카드값, 구독 서비스, 배달 소액 결제 이런 것들을 매월 말에 전수조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리고 다음 달의 줄일 항목 딱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끊으려고 하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딱 하나만. 그것만 바꿔보는 거예요. 배달앱 한 달에 10번 시키던 걸 7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월 3만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배달앱의 예산 한도를 설정하세요. 일부 카드사에서는 특정 가맹점 카테고리에 대한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혹은 배달앱 결제용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카드에만 월 5만 원, 7만 원 충전해두고 쓰는 방법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시킬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물리적 제한을 두는 게 의지력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배달앱 알림을 꺼두세요. 배달앱은 쿠폰 만료 임박, 지금 시키면 할인, 이런 알림을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그 알림이 욕구를 자극합니다. 알림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충동 주문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들어가는 것과 알림이 나를 불러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구도입니다. 다섯 번째, 주 1에서 2회 점심 배연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
매일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일을 생각하면 결국 배달앱으로 기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편의점 예약 도시락이나 구독 도시락을 주 2에서 3회만 활용해도 배달앱 지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점심 계획이 없는 날 오전 11시에 배달앱을 열게 됩니다. 7번째, 배달앱을 끄는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로 배달앱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끄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한 달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야근하고 집에 들어온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럴 때마다 배달앱 앱 아이콘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직접 사오거나 주말에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두거나 냉동동 식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무엇보다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씩 아껴지는 게 통장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배달앱을 매일 들여다보며 뭐 먹을까 고민하던 시간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의사결정 피로에서 벗어나는 거죠. 매일 30분씩 메뉴 고르는 데 쓰던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게 됩니다. 돈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가 무의식적인 소비 루프에서 벗어났다는 감각 자체가 삶의 질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지갑 문제는 결국 멘탈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2,000원의 배달비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이 문제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망가뜨리는 건 배달비 2,000원이 아닙니다. 배달앱을 켜는 습관, 최소 주문 금액을 채우기 위해 필요 없는 걸 담는 행동, 알고리즘이 올려준 음식점을 별 생각 없이 클릭하는 그 루틴. 이게 쌓여서 한 달 10만 원이 되고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되는 겁니다. 생존경제 채널이 여러분께 드리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보지 마세요. 구조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배달앱은 우리가 돈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그 구조를 알고 그 구조 안에서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 그게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당장 배달앱을 지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지난달 배달앱 결제 내역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생존경제 시즌1 다음 편에서는 직장인 지갑을 망가뜨리는 또 다른 주범인 편의점에서 매일 새는 돈 함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살아남는 데 필요한 멘탈과 지갑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